호르무즈 해협이 단 하루라도 꽉 막혀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이고,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은 그 즉시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미국 텍사스에도 품질 좋은 기름이 콸콸 쏟아지고, 유럽 북해의 차가운 바다 밑에도 맑고 투명한 최고급 기름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하필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만 전체 원유 수입량의 70%가 넘는 막대한 기름을 사오고 있는 걸까요? 당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입선을 싹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요?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거대한 화학 공장들, 항구, 그리고 수십조 원이 투입된 첨단 정유시설 전체가 오직 중동산 기름에만 완벽하게 맞춰져 설계된 지 오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도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정유업자들이 유황 냄새가 진동하고 질이 나쁘다며 손가락질하던 그 가장 지저분한 기름이 사실은 잿더미밖에 없던 대한민국 제조업을 오늘날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은 숨은 마법의 물약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끈적하고 역겨운 중동의 검은 액체 속에 어떤 기막힌 경제적 반전이 숨어 있길래 우리는 이토록 위험한 화약고의 기름에 국가의 운명을 몽땅 걸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이 퇴근길에 주유소에 들렀을 때 가파르게 치솟는 유가 안내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 대한민국 서민들의 지갑을 가장 먼저 털어가는 주범은 언제나 에너지 가격이죠. 국제 유가가 요동칠 때마다 저녁 뉴스 경제면에는 어김없이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계의 명품이라 불리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유럽의 브렌트유입니다. 먼저 WTI부터 살펴볼까요? 1900년대 초 텍사스 서부에서 인류가 본 적 없는 거대한 유전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텍사스의 석유 개발자들은 기름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원유에 직접 혀를 대어 맛을 봤습니다. 불순물, 특히 황 성분이 듬뿍 들어간 기름은 썩은 달걀처럼 역겨운 맛이 났지만 텍사스산 원유는 황이 거의 없어 혀끝에 맴도는 달콤한 맛이 났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바로 스위트 오일이었습니다. 정제하기 쉽고 찌꺼기가 없는 최상급 원유라는 뜻을 이 직관적인 단어 하나로 모두 증명한 셈입니다. 오늘날 WTI는 단순한 미국산 기름 꼬리표를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 지표를 뒤흔드는 글로벌 물가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WTI의 강력한 라이벌, 유럽, 북해산 브렌트유는 어떨까요? 품질은 WTI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투명한데 브렌트유에는 WTI조차 부러워할 압도적인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류의 마법입니다. 텍사스 내륙에서 펌프로 퍼올려 파이프라인을 타고 길고 긴 육로를 거쳐야 하는 WTI와 달리 영국의 차가운 북해바다 한가운데서 뽑아 올리는 브렌트유는 생산 즉시 대기 중인 대형 유조선에 실어 전 세계로 쏠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혁명적으로 줄어드는 완벽한 구조죠. 흥미롭게도 현재 브렌트유의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원유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지만 바다 위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거래되는 이 편리함 덕분에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3분의 2가 여전히 브렌트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맑고 달콤하며 투명하게 거래되는 명품 원유들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도대체 왜 자원 빈국인 우리는 이 좋은 기름들을 놔두고 굳이 험난한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더 기막힌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동 기름의 기준점인 두바이에서는 정작 기름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름조차 모순덩거리인 두바이유에는 어떤 지정학적 꼼수와 기형적인 시장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두바이유의 진실을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아주 기막힌 지정학적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중동 원유의 대명사격인 두바이 지역 자체에서는 정작 기름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는 중동 기름값을 매길 때 두바이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중동 석유 시장의 폐쇄적인 권력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석유를 무기화한 중동의 절대 강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원유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마치 VVIP 고객에게만 몰래 물건을 파는 명품 매장처럼
특정 국가나 우호적인 정유사에게만 조용히 직거래하는 밀실 계약 방식을 고수했죠. 시장에 투명하게 기름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반면 두바이는 영리했습니다. 자체 생산량은 보잘것없었지만 누구든 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유롭게 사고 팔아라 라며 개방형 자유시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이 정책적 묘수가 적중하면서 두바이는 중동 전체의 원유 거래를 대표하는 거대한 금융 허브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생명줄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두바이유의 품질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꽤나 민망해집니다. 유황 성분이 가득해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사워 오일. 세계 3대 유종 중 품질 꼴찌인 이 끈적끈적하고 독한 기름은 정제하기도 까다롭고 잘못 쓰면 수조 원짜리 정유 설비를 무참히 부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WTI나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약 $4가량 싸게 거래되죠. 고작 $4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무려 300만 배럴의 원유를 꿀꺽꿀꺽 삼켜야만 공장이 돌아가는 한국 경제의 스케일로 계산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4의 할인이 모이면 연간 약 6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거든요. 치열한 수출 경쟁에서 단돈일 원이라도 원가를 낮춰야 했던 한국으로서는 예쁘고 비싼 WTI 대신 독을 품고 있지만 값싼 두바이유라는 미운 오리 새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경제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뉴스에서 외치는 이 배럴이라는 단위는 어디서 뚝 떨어진 걸까요? 시계를 19세기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땅에서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데 담을 통이 없자 사람들은 와인통, 위스키통, 심지어 청거 절이던 통까지 닥치는 대로 끌어모았습니다. 통 크기가 제각각이니 상인들끼리 매일 멱살을 잡고 싸웠죠. 결국 1860년대 석유업자들은 당시 마차에 싣기 가장 좋고 성인 남성 2명이 힘을 합쳐 굴리기 딱 좋은 부피인 약 159리터를 한 배럴로 통일하자는 역사적인 타협을 이뤄냅니다. 19세기 사람들의 이 투박하고 실용적인 룰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 금융과 무역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석유 시장의 가격과 유통 구조라는 겉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어쩌면 여러분의 오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펑펑 태우는 이 엄청난 양의 검은 액체. 과연 우리가 어릴 적 과학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거대한 공룡들의 사체가 썩어서 만들어진 게 맞을까요? 어릴 적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혹은 우리가 막연히 상식처럼 믿고 있는 석유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덩치 큰 공룡들이 떼죽음을 당해 땅 속에 묻히고 그것이 수억 년의 세월을 거쳐 검은 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한번 지극히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죠. 현재 인류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석유의 양은 무려 1억 배럴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이 전부 공룡의 뼈와 살에서 나왔다면 과거 지구 표면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이 공룡들로 빽빽하게 덮여 있어야만 말이 됩니다. 불가능한 시나리오죠. 진짜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존재, 고대 바다를 떠다니던 무수한 플랑크톤입니다. 이 미생물들이 수명을 다해 바다 밑바닥에 눈처럼 쌓이고 그 위로 흙과 모래가 두껍게 덮이면서 유기물들은 마치 거대한 자연의 압력 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수억 년 동안 펄펄 끓는 지열과 짓누르는 지층의 압력이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태우고 있는 석유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이고 얄궂은 지질학적 운명이 엇갈립니다. 똑같은 플랑크톤에서 출발했는데 왜 미국과 유럽의 기름은 맑고 달콤한 최고급이 되고 중동의 기름은 끈적하고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불량품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수억 년 전 대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소금 뚜껑에 있습니다. 과거 중동 지역은 테티스해라 불리는 얕고 따뜻한 바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각판이 충돌하며 이 바다가 사방으로 갇혀버렸고 갇힌 바닷물이 몽땅 증발하면서 엄청난 두께의 소금층이 형성되었죠. 이 단단한 소금층이 땅속 석유가 날아가지 못하게 꽉 막아주는 완벽한 밀폐 뚜껑 역할을 한 덕분에 중동은 압도적인 매장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기름이 소금 뚜껑 아래에 갇혀 숙성되는 억겁의 시간 동안 소금 속의 엄청난 불순물과 유황 성분이 기름 속으로 뼛속 깊이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동 기름은 아무리 끓여도 찌꺼기만 잔뜩 나오는 끈적한 저질류가 되어버렸죠. 반면 이런 소금 뚜껑이 없었던 서방의 기름은 불순물이 자연스레 걸러지며 맑고 깨끗한 스위트 오일로 진화했습니다. 서방의 고급 원유는 살짝만 가열해도 값비싼 휘발유와 항공유가 술술 쏟아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문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토록 정제하기도 까다롭고 수율도 떨어지는 최악의 중동 저질 기름을 뻔히 알면서도 대체 왜 대한민국은 수십 년째 이 불합리해 보이는 선택을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품질 떨어지는 중동 기름을 고집하는 이유, 답은 냉혹할 정도로 단순하고도 압도적인 현실, 바로 물류의 지배력 때문입니다.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맑고 깨끗한 미국 텍사스산 기름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좁디 좁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저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을 삥 둘러와야 합니다. 바다 위에서만 꼬박 2달, 60일이 걸리는 고난의 행군이죠. 북해산 브렌트유를 가져오는 길 역시 마찬가지로 멀고 험합니다. 반면 중동은 어떨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유조선들이 오가며 바다 위에 닦아놓은 전용 고속도로, 즉 확고한 해상 항로가 뚫려 있습니다. 덕분에 중동에서 출발한 원유는 25일에서 30일이면 울산이나 여수의 정유 공장에 도착합니다. 배송 시간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배가 바다 위에 하루 더 떠 있을수록 천문학적인 선박 임대료와 엄청난 벙커유 연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발합니다. 게다가 외상으로 사온 수천억 원어치 원유, 결제대금의 이자가 바다 위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 살인적인 재무 압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한방, 규모의 경제가 쐐기를 박습니다. 중동 노선에는 축구장 3개 크기를 이어붙인 초대형 유조선 VLCC. 이 한 번에 2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싣고 유유추이 뱃고동을 울리며 들어옵니다. 한 번의 운송으로 엄청난 물량을 실어 나른히 배달당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죠. 그런데 미국 연안은 수시미야타이에 이어 거대한 바다의 괴물들이 아예 항구에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작은 배로 여러 번 쪼개서 옮겨 실어야 하니 배송비가 널뛰듯 치솟을 수밖에요. 하루에만 수백만 배럴을 집어삼켜야 돌아가는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숨가쁜 심장 박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물량, 미친 속도,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동 루트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끈적하고 불순물 가득한 이 저질 두바이유가 한국의 보일러 속에서 끓어오를 때 상상도 못한 놀라운 경제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량품 취급받던 이 기름 찌꺼기 속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가루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마법의 가루, 그 정체는 바로 나프타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케이스, 매일 마시는 생수병, 심지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첨단 화학 소재까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나프타입니다. 이 끈적한 중동산 찌꺼기 기름에서 헐값에 쏟아져 나온 나프타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학자들과 산업 전문가들이 나프타를 제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9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어떻게 그 콧대 높던 일본 기업들을 맹렬하게 추격하며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가성비의 이면에는 바로 이 저질 원유에서 뽑아낸 저렴한 나프타를 쉴 새 없이 공급받아 만든 플라스틱과 합성 수지가 있었습니다.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숨은 무기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한국 정유사들의 소름 돋는 영리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입한 기름을 정제해서 파는 거대한 주유소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유공장 바로 옆에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를 통째로 지어버렸죠. 파이프를 통해 나프타를 즉시 공급받아 가공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생태계를 완성한 겁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 막대한 자본 투입과 지정학적 통찰력으로 이뤄낸 기막힌 승부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바이유를 끓이고 나면 벙커시 U라는 아주 무겁고 시커먼 찌꺼기가 또 하나 남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이 진득한 액체는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거대 화물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선박연료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바로 이 벙커시 U를 가장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선박 건조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고, 그 결과 세계 조선업 시장을 완전히 제패하게 되었죠. 나프타로 첨단 제조업의 기초를 다지고 벙커시 U로 바다를 지배한 대한민국.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알뜰하게 다 빼먹고 나면 정유 공장에는 도저히 팔리지도 않고 함부로 버릴 수도 없는 최악의 시커먼 진흙 같은 최종 잔여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자, 기업의 목을 조르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이 막대한 악성 찌꺼기 앞에서 한국의 정유사들은 세계 석유 시장이 경악할 만한 또 다른 마법을 준비합니다. 과연 그들은 이 끔찍한 찌꺼기 속에서 어떻게 수십조 원의 황금을 캐낸 걸까요? 나프타와 벙커시 U를 알뜰하게 뽑아내고 남은 도저히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시커먼 찌꺼기 한 무더기. 아스팔트에나 깔아야 할 법한 이 최악의 폐기물 앞에서 한국의 정유사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 바로 고도화 설비에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 막대한 돈으로 차라리 맑고 깨끗한 서방에 고급 기름을 사오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합리적인 비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섭씨 수백 도에 펄펄 끓는 고온과 엄청난 압력을 가해 묵직하고 끈적한 찌꺼기의 분자 구조를 강제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버려지던 진흙탕 같은 기름에서 가장 비싸고 투명한 최고급 휘발유와 디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는 오늘날 땅 위의 유전이라 부릅니다. 지하 유전 하나 없는 나라가 순수한 기술력과 배짱으로 땅 위의 거대한 유전을 직접 창조해낸 셈이죠. 우리는 흔히 석유를 단순히 달러를 주고 사서 태워버리는 소모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동의 전통적인 산유국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인정하는 당당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제품 수출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매년 국가 수출 품목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그 수출 규모만 무려 60조 원에 달합니다. 지하자원 하나 없이 오직 기술 하나로 글로벌 에너지 장사를 하며 쿠웨이트나 나이지리아가 땅을 파서 버는 돈을 가볍게 뛰어넘는 경이로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객기 2대 중 한 대는 한국에서 정제한 고품질 항공유를 태우며 날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만약 과거 우리가 편하게 공장을 돌리기 위해 비싸고 깨끗한 WTI나 브렌트유만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수조 원을 베팅해 찌꺼기에서 보석을 캐내는 이런 위대한 혁신은 결코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나쁜 기름이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을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게 재련해 낸 셈이죠. 그렇다면 미중 패권 전쟁과 끝을 알 수 없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다시 한번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지금, 과거의 이 끈질긴 저력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에 어떤 묵직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물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이 엄청난 규모의 정유 공장들을 지어 올리며 우리의 수출 파일을 무섭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멈출 줄 모르는 중동의 지정학적 화약고는 당장 우리의 밥상 물가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대한 뇌관이 되어버렸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려오는 총성 한 번의 원유 도입선에 비상등이 켜지고, 기름값이 치솟으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마진은 순식간에 증발하며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집니다. 일부 기술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차피 전기차 시대가 오고 탈탄소가 글로벌 대세인데 언제까지 화석연료의 목매는 정유 산업의 국가 경제를 기대어야 하느냐고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고, 먹고, 바르고, 사용하는 모든 생활 필수품부터 최첨단 인공지능 서버를 구성하는 반도체의 미세한 공정 소재들까지 여전히 그 근간은 석유화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 석유 시대의 종말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사에서 위기가 아니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전 세계가 조롱하며 외면하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저질 중동 원유를 끈질기게 붙잡아 제조업의 쌀을 만들어냈습니다. 남들이 쓰레기라며 내다버리는 시커먼 찌꺼기를 극한의 고온으로 끓여내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최고급 수출품으로 둔갑시킨 그 지독한 혁신의 DNA가 우리 산업의 심장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나쁜 기름을 오히려 압도적인 경제적 무기로 뒤바꿔 놓았던 그 서늘한 저력이라면 중동발 인플레이션의 공포와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라는 지금의 거대한 파도 역시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유 의존도 100%라는 우리의 이 기형적인 구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의 시한폭탄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기적을 쥐어짜내는 대한민국만의 강력한 생존 증명서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